새벽 4시,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열에 모른 채 사념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마치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기 전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 순간처럼 700년, 정확히 700년 전 고려 말기의 한 스님이 남긴 예언이 지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운명에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잡이가 길을 잃을 때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 이 말, 단순한 옛말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120년간 을사년마다 정확히 일어났던 일들, 1905년, 1965년, 그리고 3개월 후 다가올 2026년, 4번 이 땅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 씨, 58세, 평범한 회사원. 그는 최근 3개월 동안 매일 새벽 4시 정각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등에는 식은 땀이 흐릅니다. 왜일까요? 그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 그 이어 모를 지대가. 정민수 씨는 불안하신 아버지의 서재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1965년에 쓰여진 이 기자.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문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60년 후 또다시 을사년이 온다. 그때 우리 자손들은 선택해야 한다. 빛의 길을 갈 것인가? 어둠의 길을 갈 것인가? 1905년 을사능력, 1965년 한인합작,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빛나는 꿈, 한라산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꿈,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모두가 됐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깨어나라, 때가 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700년 전 보호스님이 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봐야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보호는 누구였을까요? 백두산 눈 덮인 봉우리 아래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려가 무너지던 시기,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왕들은 서로 싸우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외세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던 그때 28살의 젊은 승려보호는 세상에 등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미쳤다고 했습니다. 충명한 젊은이가 왜 산속에 틀어박혀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도성 한복판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의 울음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파도에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파동은 하늘로 올라가 먹구름이 되었고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잠에서 깬 보호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작아 보이지만 수만 명의 고통이 모이면 하늘도 땅도 움직인다는 것에 그날부터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술집에서, 길거리에서 글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같은 두려움, 같은 희망, 같은 분노가 흐르고 있다는 것에 그것이 바로 영이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연결하는 힘. 한 사람의 생각이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의 감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방식. 마치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만드는 물결처럼 보호는 40년 동안 백두산에서 이 법칙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집단의식에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느끼려 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보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 역사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속에는 다른 수행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보울은 밤마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성에서 올라온 소식들, 백성들의 한숨소리, 지도자들의 선택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파동들. 어느 겨울밤 65이 된 보호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본 것을 기록해야겠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보호는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60년마다 같은 파동이 돌아온다. 마치 계절이 반복되듯이
그리고 매번 그 파동이 올 때마다 나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길에 이끌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지만 올바른 일을 선택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제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스승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보우는 계속했습니다. 을사년을 조심하라. 그 해가 오면 온 나라의 마음이 갈라진다. 두려움과 희망이 부딪히고 과거와 미래가 충돌한다. 그때 나타나는 지도자를 잘 보아라. 60년. 보우가 발견한 이 숫자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려 왕조 500년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왕조가 흥하고 망하는 패턴,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주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믿음, 모든 것이 60년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0년마다 반드시 을사년이 왔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다음 을사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을사년이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겪었는지 기억하라.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라. 그러면 다가올 을사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책은 먼지 속에 묻혔고 보우의 이름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0년마다, 정확히 을사년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한 번은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자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에, 보우가 본 것은 예언이 아니라 패턴이었다는 것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을사년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우의 말대로 역사는 정말 반복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20년 전, 그 첫 번째 을사년으로 1905년 11월 17일 한 늙은 관료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서명해야 하는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조선 랑조의 종말이었습니다. 을사릉야, 그네, 대한제국은 주권을 잃었습니다. 보우가 700년 전 경고했던 그 을사년이었습니다. 길잡이가 길을 잃으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그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0각자,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땅이 만나 새로운 주기를 만들 시간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60년마다 청강과 지지가 처음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의 바늘이 한 바퀴를 돌아 원점으로 돌아오듯이 이것은 단순한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리듬이었습니다.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파동이었습니다. 1905년 을사년으로부터 정확히 60년 후 1965년 같은 을사년이 돌아왔습니다. 광복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나라는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해 한인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선택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반대했습니다. 또다시 일본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한 분노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60년 전 을사능력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6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두 달 후 2026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을사년, 세 번의 을사년. 1905년, 나라를 잃었습니다. 1965년, 과거와 마주했습니다. 2026년, 패턴이 보이시나요? 60년마다, 정확히 을사년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네 번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지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보우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을사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에,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이라는 것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포대를 놓는 시간이라는 것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또 있습니다. 60년 주기 안에는 더 작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 이후 40년, 1945년 광복이 왔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40년, 1985년 민주화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1985년 민주화 물결 이후 41년,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40년과 60년, 이 두 주기가 겹치고 얽히며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함께 밀려오듯이.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고통이 되풀이될까봐 걱정합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경제가 무너질까? 사회가 혼란에 빠질까? 하지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을사년은 우리에게 고통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기회였습니다. 변화의 문이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보호가 말했던 그 길잡이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1905년,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35년의 식민 지배였습니다. 1965년, 우리는 논쟁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두고 갈라섰습니다. 1985년,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다시 을사년입니다. 60년 말에 돌아온 그 이름입니다. 정민수 씨가 새벽에 느끼는 그 불안, 840만 어르신들이 공유하는 그 예감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새겨진 역사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을사년,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과거 두 번의 을사년에서 우리는 패턴을 봤습니다. 거대한 변화, 엄청난 선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매번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고 매번 우리는 바른 길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의 예언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을사년이 올 때마다 새로운 시험이 온다. 밖에서 오는 바람과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동시에 몰아친다.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 을사년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주기가 돌아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밖의 변화와 안의 혼란이 동시에 충돌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호가 말한 그 바람과 파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보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에는 두 가지가 온다. 바람과 파도. 바람은 밖에서 불어온다. 파도는 안에서 일어난다. 돌이 부딪힐 때 배는 흔들린다. 그때 끼어있는 키잡이가 필요하다. 700년 전 그가 본 바람은 외세의 침략과 기술의 벼라였습니다. 파도는 백성들의 분노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모습은 달라집니다. 1905년의 바람이 근대화 조약이었다면 지금 시대의 바람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45세의 김 부장은 회사 게시판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구조조작 안내. 그는 20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계가 그의 일을 대신합니다. 부산의 한 공장, 50대 노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대구의 쓴카페, 젊은 창업자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늘어나는데 손님은 줄어듭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의 바람입니다. 기술의 바람, 변화의 바람, 멈출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바람.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일을 합니다. 로봇이 의사의 진단을 돕습니다. 알고리즘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을사년이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큰 문제는 파도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출렁이는 파도. 인터넷 댓글창을 열어보세요. 분노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합니다. 세대가 세대를 탓하고 지역이 지역을 미화하고 계층이 계층을 증오합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집값이 오를까봐, 자녀가 뒤처질까봐, 노후가 불안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증오가 됩니다. 그리고 증오는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의 파도입니다. 마음의 파도, 집단 감정의 파도,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힘에 가진 파도. 보호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밖에서 오는 결화와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이 동시에 일어나면 배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나라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1905년 을사년, 바람은 일본의 침략이었습니다.
파도는 조정의 분열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나자 나라가 넘어왔습니다. 1965년 을사년, 바람은 국제관계의 재편이었습니다. 파도는 과거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나자 사회가 갈라졌습니다. 1985년, 바람은 민주화 열망이었습니다. 파도는 복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2026년 을사나, 바람은 기술 혁명입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디지털 전환,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벼라입니다. 파도는 불안과 분열입니다. 양극화, 세대 갈등, 경제적 불평등, 점점 커지는 사회적 균열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항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키를 잡는 사람, 고의 말대로 깨어있는 기잡이가 있느냐 없느냐. 2026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람을 두려워하며 문에 닫을 것인가? 아니면 바람을 받아들여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파도에 휩쓸려 서로를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잠재우고 하나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을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온은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사년에 나타나는 지도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두 개의 얼굴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보온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쪽 얼굴은 희망을 말한다. 다른 쪽 얼굴은 두려움을 이용한다. 한쪽 얼굴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려 한다. 다른 쪽 얼굴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 문제는 이것이다. 두 얼굴이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을사년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성과 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함과 위험함을, 구원의 가능성과 파멸의 가능성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1905년 을사년, 우리에게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라를 지키려 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안위를 택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어제는 애국자였다가 오늘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1965년, 지도자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1985년,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였는지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을사년도 마찬가지의 것입니다.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변화를 약속할 것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가 경고했듯이 우리는 그의 두 번째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가 진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그의 말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그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바람과 파도가 만나는 을사년, 키를 잡을 사람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가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폭풍 속으로 몰고 갈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보호가 남긴 단서는 무엇일까요? 보호가 남긴 기록 중 가장 오래 감춰진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자의 표식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을사년에 나타날 지도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강한 말을 한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 변화를 약속하고 희망을 그린다.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세 가지를 살펴라. 첫째, 그가 누구를 적으로 만드는가. 진정한 지도자는 문제를 적으로 삼습니다. 가난, 불평등, 부정의를 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지도자는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저 세대가 문제다. 저 지역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보호는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누어 지배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05년 을사년, 일본은 바로 이 방법을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친일과 항일로 나눴습니다. 양반과 선놈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게 분열시킨 후 지배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우리 지간에 보세요.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지. 둘째, 그가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가. 진정한 지도자는 현실적인 미래를 그립니다.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 지도자는 쉬운 해결책을 약속합니다.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나만 믿으면 된다. 바른 사람들은 바트였고 나만 옳다. 보오는 이것을 달콤한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듣기는 좋지만 결국 우리를 병되게 하는 말입니다. 1965년 여러 지도자들이 나타나 각자 바른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나를 따르면 잘 살게 된다. 시간이 흘러야 그들 중 누가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너무 쉬운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셋째, 그가 권력을 어떻게 다루는가?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지도자는 권력을 움켜줍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 나를 비판하는 자는 적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독재자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1985년 군부 독재자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보호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지도자는 처음에는 구원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독재자가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6년 을사년이 오기 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듣되 그 말 뒤의 의도를 봐야 합니다. 약속을 들되 그 약속이 현실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보오가 말했듯이 문제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나쁜 지도자는 권력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어떤 폭풍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두려움에 빠지면, 서로를 미워하면 그때 위험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을사년의 지도자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각성이, 우리의 용기가 어떤 지도자를 불러오는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보오는 바른 예언가들과 같은 것을 봤을까요? 바른 문화, 다른 시대의 현자들도 2026년 을사년에 대해 뭔가를 말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예언은 하나로 모입니다. 보오만이 을사년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중계 또 다른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남사고. 그는 산속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천물을 관찰하고 역사의 흐름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책 겨바미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을사의 해가 다시 오면 동방의 나라에 큰 갈림길이 온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일어서고 땅의 욕심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흔들린다. 보오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가? 더 놀라운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중국의 예언가 마이도 비슷한 시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붉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만돌은 하나의 선택 앞에 선다. 빛을 선택하면 푸일의 길이 열리고 어둠을 선택하면 더 긴 문열이 온다. 세령의 예언가, 바른 시대, 바른 장소. 하지만 같은 메시지입니다. 2026년 을사늘은 반술한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입니다. 한쪽은 새로운 시작으로, 바른 쪽은 더 깊은 혼란으로 이어지는 문파.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보오는 세 가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첫 번째 길, 혼돈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을 키운다면 이 길로 갑니다. 정치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경제는 흔들리고 사회는 갈라집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이 길의 끝에는 1905년과 같은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 풍제의 길입니다. 혼돈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는 강력한 권력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질서를 지켜줄 사람을 선택합니다. 안정은 오지만 자유는 사라집니다. 이 길의 끝에는 억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길, 각성의 길입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분열이 아니라 연대로, 증오가 아니라 이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진짜 미래로 이어집니다. 1985년 우리는 이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기성세대가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이 싸울 때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운동이 부산으로, 광주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2026년 을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은 이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민수 씨는 며칠 전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미래가 두렵니? 8살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그 말을 들은 정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에, 다음 세대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들의 세상을 결정한다는 것에, 보호의 예언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각서하라는 초대, 함께하라는 초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라는 초대. 바람이 불어옵니다. 기술의 바람, 변화의 바람, 파도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파도, 감정의 파도. 하지만 배는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키를 잡을 사람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을사년이 시작됩니다. 700년 전 보호가 본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840만 어르신들이 같은 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천만 국민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2026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각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을사년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나라가 달라지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달라진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2026년 을사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다음 3일 안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그것이 바로 미래가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2026년 을사년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함께 이 시대를 통과합시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운명을 바꿀 신호가 이미 시작된 거 아십니까? 영국의 예언가 크리스 로빈슨 글은 9.1을 테러와 쓰나미, 금융위기를 꿈속에서 예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예언은 놀랍게도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한국에서 시작되어 일본과 중국을 뒤흔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징조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이상 현상, 중국의 전력마비, 그리고 한국의 급부상.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새 시대의 중심이 될 운명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예언의 숨은 의미와 한국이 맞이할 미래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혼란대, 과연 우연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전례 없는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자 전 세계 증시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아프리카의 기근, 남미의 정치적 불안정, 마치 지구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그 예언가는 이 모든 혼돈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는 이 거대한 에너지들이 무작정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자석에 끌리듯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 중심점이 바로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에너지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말이었어요. 그 남자는 원래 평범한 영국 중년이었습니다. 1990년 런던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꿈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생생한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본인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미쳤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꿈에서 본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는 거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언론들은 그를 꿈의 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개인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이웃의 사고, 지역 범죄, 작은 화재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꿈들은 점점 더 큰 규모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개인의 운명에서 시작해서 도시, 국가, 그리고 결국엔 전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1995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1년 9.11 테러, 모두 그의 꿈에서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우주가 인류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통로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메시지를 만드는 건 나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늘 강조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하나만큼은 그를 끝없이 괴롭혔어요. 바른 예언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바로 한국에서 시작될 거대한 변화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선명하고 강렬해서 마치 불타는 낙인처럼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혹시 그날 한 사람의 꿈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나섰어요.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자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는 회의론자였습니다. 초능력이나 예지 능력 같은 건 모두 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국 예언가의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한번 제대로 검증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실험은 철저했어요. 그 교수는 예언가가 절대 알 수 없는 장소들을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꿈으로 봐달라고 요청했자 결과는 놀라웠어요. 85% 이상의 정확도로 미래 사건들을 맞췄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수가 런던의 한 지하철역을 지정했는데 꿈에서 파란 재킷을 입은 남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칠 것이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3일 후 그 역에서 파란 재킷의 남성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삐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런 실험들이 계속되면서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어요. 영국의 주요 신문들이 앞다투어 그를 취재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남자, 21세기의 예언가, 온갖 별명이 붙었지만 가장 많이 불린 건 꿈의 탐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공식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영국 경찰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곧이어 정보기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테러 공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이런 요청들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을 전달할 뿐이에요. 마치 텔레비전 화면 같은 거죠. 화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의 겸손함은 진짜였어요. 어떤 기자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저는 반지 우주가 인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는 우편함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의 꿈들이 갑자기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서 일어나던 예언들이 점점 멀어져서 아시아 대륙에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무작정이 아니라 정확히 세 나라만 계속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무언가라 흔들리고, 중국에서 무언가라 멈추고, 한국에서 무언가라 시작되는 꿈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예언가가 기록한 꿈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붉은 달이 바다 위에 떠 있고 그 아래 거대한 섬이 떨리고 있다. 마치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처럼. 당시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일본 증시가 하루 만에 12% 폭락했어요. 반도체 공급망 붕괴와 엔화 급락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거든요. 그날 밤 북해상공에는 정말로 붉은 빛발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 얘기에 이런 메모도 남겼어요. 붉은 빛이 일본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다른 꿈에서는 거대한 용이 깊은 잠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수억 개의 불빛이 한순간에 꺼지고 소음으로 가득했던 도시들이 고요해진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것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전역에서 원인 불명의 대정전이 발생했어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주요 도시들의 통신망과 전력망이 동시에 마비되면서 하루 종일 침묵에 빠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술적 점검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전체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그날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추가되었습니다. 용이 잠들면서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소음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나온다는 것에. 두 사건 사이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일본의 경제적 충격이 중국의 시스템 과부하를 유발했거든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자
발은 하나도 흔들린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파기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두 기둥이 흔들려야 균형의 문이 열린다고 남긴 메모에는 적혀 있었거든요.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심장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일본의 반성과 중국의 침묵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가 태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지배나 경쟁이 아닌 조화와 협력의 에너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중국의 시스템 복구에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참여했거든요. 마치 그가 본 그 꿈처럼 한반도가 새로운 균형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예언가의 가장 선명한 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지도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금색이나 흰색이 아니었거든요. 깊고 차분한 푸른색이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푸른 고리가 점점 넓어지면서 전 한반도를 감싸는 꿈이었어요. 그 이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산과 도시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의 빛이 아니다. 화해의 에너지다. 신기한 건 이 꿈을 꾼 뒤로 실제 세계에서도 한국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이 정치와 경제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올해만 해도 한국이 중재한 국제 갈등이 3건이나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포 분쟁, 중동 지역의 에너지 협상, 그리고 아프리카의 자원 분배 문제까지 모두 한국의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외교로 해결되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한국이 선도하는 기술들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는 이 푸른 빛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푸른색은 평화의 색이지만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다. 책임감 있는 변화의 색이다. 한국이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가되 그것이 다른 나라들을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끌어안는 방식이 될 거라고 봤거든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바로 그가 본 그 푸른 에너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자신들이 새로운 문명의 불씨가 될 거라는 것에.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준비가 시작되었다. 정말 신기한 게 요즘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퍼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직감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건 한국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어요. 일본이 상처가 치유되고 중국의 침묵이 지혜로 바뀌고 한국의 에너지가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동양 삼국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서로 다른 빛이 하늘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은은한 금빛이, 중국에서는 깊은 청록빛이, 한국에서는 따뜻한 푸른빛이 올라와서 하나의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빛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일본의 금빛은 반성과 감순의 빛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마음 말이에요. 중국의 초록빛은 변화와 균형의 빛이었어요. 거대한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려는 의지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푸른빛은 창조와 공감의 빛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예언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올해 일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의 손을 내민 건 한국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술과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함께 만들어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중국의 전력망 복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전문가들이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시스템 재구축을 도왔거든요. 그것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세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는 방식이었어요. 과거처럼 서로를 견제하거나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고 정말로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협력회의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공동 숙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회의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건 유리 테이블에 세 나라 대표들이 앉아 있었는데 천장에는 태극 문양에 새겨진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예언가가 꿈에서 본 그 장면과 똑같았어요. 더 신기한 건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방송사는 동양의 새벽이 서울에서 다시 시작되다라고 보도했고, 미국의 주요 뉴스 채널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아시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공영방송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고 전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늘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정부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세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일본 할머니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과 일본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서로에 대한 편견보다는 호기심과 존중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변화의 뿌리에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 말이에요. 영국 예언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정리하라, 연결하라.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지침이었거든요. 기억하라는 건 과거를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는 의미였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처를 나침반으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적어놓았거든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사이의 아픈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처들을 원망의 재료로 쓸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나침반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리하라는 건 우리 주변의 혼돈을 차근차근 정돈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창한 일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요. 가족과의 작은 오해를 풀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직장에서 서로 도우며, 이런 작은 공감의 행동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명의 세포가 된다고 했거든요. 연결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가 본 그 푸른 고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마음을 이어주는 의식과 자비의 그물망 말이에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이 1000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1000개의 마음이 다시 10,000개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연결의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과 편견 없이 소통하려 하고, 외국인들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본 그 미래의 조각들이었거든요. 그가 마지막에 남긴 문장은 이랬어요. 이제 당신들 차례다. 하늘이 길에 보여주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직접 그 길에 걸어봐야 할 때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 작은 친절들, 진심 어린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의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하늘 위에는 새벽빛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태양에 뜨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시작의 빛입니다. 하늘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음 걸음은 별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묻고 싶어요. 영국 예언가의 예언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가슴 깊은 곳에서 이제 내가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테니까요. 600년 전부터 3명의 동양 예언가가 공품으로 강구해온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선의 남사고 임진왜란을 정확히 예견했던 그 전설적인 예언가입니다. 중국의 매풍, 청나라 멸망 시기를 200년 앞서 기록했던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정복창, 한국 전쟁이 시작과 끝의 연도까지 정확히 써놓았던 예언자입니다. 이들의 예언 중 90% 이상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 현자가 모두 한 목소리로 남긴 가장 놀라운 예언이 밝혀졌습니다. 2026년 한반도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인류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580만 명이 그 징조들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만이 2026년 3월에 일어날 역사적 변화의 실체와 그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왜 수백 년 전 예언가들이 모두 같은 해를 가리켰을까요? 답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삼을 둘러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포탄 소리가 멈추지 않고 중동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매일 파져나옵니다. 가자 지구의 눈물, 시리아의 비명, 아프가니스탄의 절망,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경제는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이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가계부채는 폭탄처럼 터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한 해마저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번갈아 찾아오고 태풍과 홍수가 도시를 삼키고 있어요. 지진은 예고 없이 땅을 갈라놓고 산불은 숲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판은 또 어떤가요?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만 난무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던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찢어져가고 있어요. 이 모든 재앙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고대 동양의 지혜서들을 펼쳐보면 놀라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떨리는 해가 올 것이다. 용의 기운이 잠들고 보망의 울음소리가 끊어지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을 묘사한 것은 아닐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록들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시간이 끝나면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를 것이다. 마치 긴 터널 끝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중국 명나라 때 천문관들이 남긴 비밀 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가 지는 서방은 쇠락하고 해가 뜨는 동방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큰 변화의 물결이 동쪽 바다에서 시작되어 온 세사를 덮을 것이다. 일본의 고대 서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나라 주변에서 진정한 평화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다. 세 나라의 현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미래를 보았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들의 시선이 모두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이제 그 예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설로만 여겨졌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현실의 뉴스가 되고 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과거에서 온 세계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해, 같은 장소를 가리키며 남긴 그들의 메시지. 이제 그 신비로운 예언가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17세기 중국 황실의 천문학자 매풍입니다. 그는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현자였습니다. 자금성의 깊은 반, 그는 천체망원경 앞에서 왕조의 운명을 내다봤어요. 영나라가 무너지고 총나라가 일어날 것을 200년 앞서 예견했고 그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었어요. 서쪽 왕조들의 시대가 끝나고 동방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으로 특별한 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다 건너 조선에서는 남사고라는 놀라운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의 기운을 읽는 대가였어요. 산과 강, 들판과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땅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자라고 불렸어요. 남사골은 조선 땀을 걸으며 미래의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참혹함도 정유재란의 고통도 그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마지막 예언서에 남긴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잠든 용이 깨어나 하늘로 승천하는 해, 분열된 땅이 하나가 되고 새로운 빛의 동방을 비출 것이다. 세 번째 예언가는 가장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정복창. 그의 실체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기록에는 고려 말 숨어 살던 인둔자라 하고 다른 기록에는 조선 초기 궁중의 빔의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가 남긴 예언들의 정확성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정복창은 자신이 직접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이 직접 내게 속삭여주는 말을 그대로 기록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서 곳곳에는 이상한 숫자들과 암호 같은 문전들이 가득했는데 후대 연구자들이 해독해보니 한국전쟁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정말 놀라워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이 모두 같은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중국의 매품은 별에서, 조선의 남사보는 땅에서,
그리고 신비로운 정복창은 하늘의 음성에서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공품으로 가리킨 그 특별한 해, 바로 2026년입니다. 새 현자의 예언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본 첫 번째 신호, 동방에서 시작될 거대한 변화의 징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매풍이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들어보세요. 붉은 태양이 지평선에서 솟아오르고 바다가 천둥과 함께 타오르리다. 처음 이 문자나 읽으면 단순한 시적 표현 같아 보여요.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동아시아 바다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 미사일 발사 실험대, 각국의 무력 시위, 매풍이 300년 전에 본 바다가 천둥과 함께 타오르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은 아닐까요?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예언을 해석하려 애써왔어요. 어떤 이는 공산주의 흉묘에 뜻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예식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매풍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들, 바다 위를 가르는 번개 같은 묘사들이 나와요. 이것이 현대의 무기치게, 탄도미사일이나 공중폭발을 묘사한 것은 아닐까요? 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기술들을 그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매풍이 기록한 7일의 순환입니다. 그는 이 대혼란이 정확히 일주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7번의 해가 뜨고 지면 갑작스러운 고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마치 폭풍 뒤의 고요처럼 세상이 숨을 고르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파괴가 아니라 창조가 시작된다는 뜻일까요? 매풍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800년 대순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북아시아 역사가 800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겪는다고 봤어요. 고구려가 멸망한 지 800년 만에 고려가 일어났고, 고려가 무너진 지 800년 만에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끝난 지 800년이 되는 시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 파괴가 아니라 재생의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가 되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매풍의 비전, 그것이 바로 세계 균형의 새로운 축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기록했어요.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곳,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땅, 그곳에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매풍이 중국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을 때 바다 건너편 조선 땅에서는 또 다른 현자가 땅의 기운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남사고였어요. 그가 들은 땅의 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남사고가 조선 땅을 걸으며 느낀 것은 매풍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계시였어요. 그는 발밑에서 올라오는 땅의 진동을 통해 미래를 읽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인상적인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용이 산을 오른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비유일까요? 남사골은 한반도의 지형 자체가 거대한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맥들이 용의 척추이고 동해와 서해가 용의 날개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용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 외침과 고통 속에서 기운을 잃고 잠들어버린 용. 하지만 큰 혼란의 시기가 오면 이 용이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남사고의 또 다른 예언도 섬뜩해요. 이것이 자연재해를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재앙을 뜻하는 걸까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미사일 실험, 핵무기 위협, 각종 무력 시위대, 이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같지 않나요? 하지만 남사골은 이런 혼란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이 시련들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남사고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은 바로 흰옷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왕이나 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아니라고 명시했어요. 왕관을 쓰지 않지만 모든 이가 따르는 자, 칼에 들지 않지만 모든 적을 물리치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지도자는 불길 속의 가로도 타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로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라는 뜻일까요? 남사골은 이 인물이 나타나는 시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뒀는데 그 시점이 바로 용이 깨어나는 해와 일치합니다. 이 흰옷의 지도자가 가져올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화해와 통합이라고 남서보는 강조했어요. 그는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할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풍일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화해. 그것이 이 신비로운 인물의 진짜 사명이라는 거예요. 분열된 땅이 하나가 되고 원수였던 형제들이 다시 손을 잡게 될 것이다라는 남서고의 예언이 현실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남서고가 본 2026년의 의미는 단순히 혼란의 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철이 잠든 자들을 깨우는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철 같은 마음, 볼처럼 굳어진 생각들이 부드러워지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어나는 해,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전환점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전체의 의식 상승, 집단적 각성의 시작이라고 남사볼은 예견했어요. 하지만 남사고와 매풍의 예언만으로는 완전한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채워줄 세 번째 예언가, 가장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정복창의 메시지를 들어볼 차례예요. 그가 하늘에서 직접 들었다는 음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복창의 예언은 앞의 두 현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가 남긴 가장 충격적인 구절을 들어보세요. 하늘이 타오르고 땅이 둘로 나뉠 것이다. 살아남을 자들과 사라질 자들로.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심상치 않아요. 정복창은 2026년을 단순한 변화의 해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이 갈리는 분기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살아남음과 사라짐이 물리적 생존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적 각성을 뜻하는 걸까요? 정복창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후자에 가까워 보여야 공방에서 일어날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정복창의 묘사는 정말 소름 끼쳐요. 거대한 그림자가 하늘을 바쁠 것이다. 해도 달도 빛을 잃고 갈들이 떨어지는 듯 보일 것이다. 이것이 예식이나 자연현상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욱 짙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어둠이 걷히는 순간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빛 속에 드러날 것이다. 마치 시험 같은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는 뜻으로 들려요. 정복창이 본 선택받은 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추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신과 직접 소통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양심과 지혜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능력을 뜻해요. 물질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이나 명예보다는 진실과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정복창은 예견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후지산과 관련된 예언이에요. 정복창은 잠든 산이 깨어나면서 아시아 전체가 정화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후지산의 분화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 정화의 신호라는 뜻일까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인 탐욕과 미움, 질투와 원망이 모두 씻겨나갈 것이라고 봤어요. 마치 화산재가 땀을 덮어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것처럼 이 시련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복창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800년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전쟁이 사라지고 국경이 의미를 잃고 모든 민족이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시대, 그 평화로운 세상의 중심에 바로 한반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에 닿는 곳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나라를 묘사했어요. 하지만 정복창은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천둥이 그친 후에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신들의 시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파괴와 창조, 절망과 희망, 분열과 통합,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예언가가 공통으로 본 그 신비로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혼돈과 분열의 한복판에서 태어나는 이 인물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화려한 왕관을 쓰지도 않고 권력의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자리가 담겨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으로 이끄는 진정한 리더. 바로 그런 인물이 이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새 현자는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새로운 지도자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한국이 세계의 신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정신적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
경쟁보다는 협력에, 갈등보다는 화해를 추구하는 문명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지혜를 구하고 젊은이들의 꿈을 품고 몰려드는 희망의 땅,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한국 모습이라고 예언가들은 그려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예언가 모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바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전쟁과 재앙, 혼란과 고통, 이 모든 시련들은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에요. 파괴를 선택할 것인가? 창조를 선택할 것인가? 미움을 키울 것인가? 사람을 나눌 것인가? 그 선택은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의식, 따뜻한 마음, 지혜로운 판단,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예언가들은 말했어요. 새 현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방에서 떠오르리라. 진리의 빛 속에서 걸어가는 자, 그가 새 시대의 참된 지도자가 되리라. 이 아름다운 구절 속에 모든 희망에 담겨 있어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절망이 아무리 커도 희망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빛이 바로 이 동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800년 새 시대의 출발점이에요. 물질만 추구하던 문명에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명으로, 경쟁만 일삼던 사회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이 땅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580만 명이 이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들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신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서 더 큰 울림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 너머로 보이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봐요.